네, 20대 대선 본투표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번 대선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끝이 나고 이제 유권자들만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지난 대선 과정 좀 되돌아봤을 때 두 분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다고 꼽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꼭 순간을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나요? 뭐 그냥 아무거나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청계천 광장에서의 네. 마지막 유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지난 22일간을 좀 되돌아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선대의 일정을 보이콧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간 일명 울산 해동이 네.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보시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하고 참 연락이 안 되고 네. 만나는 것이 좀 성사가 안 됐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울산에 이준석 대표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여의도 당사에서 바로 날아가십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손을 잡고 일명 윤석열 후보께서 이준석 대표를 품은 사건인데요. 정치는 신인이지만 윤석열의 어떤 정치의 품을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끈질기게 진정성을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의 품을 보여준 그래서 윤석열의 진정성과 끈기가 결국 국민을 품고 국민에게 풍김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네. 저는 그 출발점은 이 윤석열의 품은 정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 후보의 포용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조 단장님께서는 어떤 순간 꼽으시겠어요? 뭐 그냥 객관적인 그 선거 상황으로만 보면 네. 일단은 이 양당의 두 후보 선출 자체가 이 선거상의 네. 결정적인 이 차이고 변화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의 비주류였죠. 네. 근데 2021년 초반까지만 해도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이낙연 후보의 경쟁에서 이기고 다 제1당 여당의 후보가 됐다는 사실 자체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의미고 결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윤석열 후보는 작년 3월까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이제 총장에서 사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정치 입문을 선언하고 그 뒤에 한 3개월 후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네. 이 양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 그 인물이 살아왔던 과정, 이 자체가 대선 그 전체적인 구도에서 결정적이고 좀 의미 있는 순간이고요.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3월 5일 있었던 안철수 후보 사퇴와 그 후보 단일화겠죠. 네네. 뭐 이제 그 시점에는 여론조사가 공표될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효과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그 민심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치적인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3월 5일에 안철수 후보 사퇴 후보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사실은 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갈릴 수 있고 효과가 크다, 없다 이렇게 두 당이 해석이 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어서 혹시 두 분이 보실 때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김 의원님 좀 여쭤볼까요? 이번 대선에서의 양 후보 간에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정책 대결 또는 네. 비전 제시보다는 네거티브가 너무 네네. 난무했다라는 건데요. 뭐 정말 어저께까지도 뭐 추가적인 지금 녹취록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도대체 녹취록을 빼고 역사에 기록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쉬웠던 것은 그 녹취록을 두고 저는 뭐 양쪽 다 내로남불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관계된 녹취록은 다 추측이고 상대방과 관련된 녹취록은 진심이고. 뭐 이게 진심이라서 몸통이 바뀌는 상황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양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정책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뭐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본인의 유능한 또 정치 경험을 앞세우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기본주택이나 기본소득, 예. 뭐 국토보유세가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고 추가되고 빠지고 이러면서 그 실체가 뭔지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래서 진짜 정책에 대한 비전, 또 정책에 대한 경쟁, 대결이 좀 적었던 게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거티브 이슈가 선거 내내 이제 양측 간에 이제 공방의 대상이 됐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네. 이제 한편에서 보면 양 선거 뭐 캠프 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비판과 문제 제기, 그걸 통해서 상대 후보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선거 전략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후보가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비전, 정치, 경제, 민생, 평화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이제 부각되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을 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 이슈가 국민들 사이에서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각 당이 어떤 뭐 후보 검증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후보는 선거 막판에라도 본인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을 될지, 본인이 이끄는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정책 간의 어떤 차별성을 서로 보여주는 이런 생산적인 경쟁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 단장님께 이어서 좀 여쭤보면, 그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지가 상당히 신중하게 골랐을 거고 상징성도 있을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 거쳐서 홍대를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을 했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역시로 이제 그 서울시청 광장 거쳐가지고 강남역에서 필난회를 장식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의미로 좀 보면 될까요? 조 단장님 먼저. 어제 후보께서 그 현장 마지막 유세 메시지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부는 촛불심의 힘으로 만든 촛불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 내용은 국민 주권 선언이었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해서 국정이 흔들린 상황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등장한 정부가 이 정부였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입장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계광장의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확성기를 통한 유세를 할 수는 없으니까 홍대 이제 거리 유세, 육성으로. 육성 유세를 했습니다. 거기서 증문즉답이 이루어져서 이제 굉장히 소탈한 모습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가장 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메시지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치열한 선거 과정이 있었고, 양측 간의 어떤 굉장한 어떤 심각한 정치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양 후보들이야 이제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 이런 갈등이 국민적 갈등으로 확산되면 안 되거든요. 선거 막판에는 통합에 대한 얘기, 실제 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함께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홍대 거리에서 윤석열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지하신 뭐 지지자 여러분, 당원분들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의 국민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치인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꼭 필요한 메시지였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도 멋지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니까 되게 감사하고요. 근데 또 내일쯤 내가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했더니 진짜 감사하고 수고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저는 뭐 가장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본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마이너스는 그 말을 바꾸면서 본인이 10년 동안 가져왔던 어떤 정치적 정당성, 진정성들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어제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해 주셨다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시고 강남으로 이제 강남역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저는 두 후보 다 젊은 층, 그다음에 이제 또 이동량이 많은 사람들 밤늦게 그 지역을 선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이
서울 그 광장이 강북, 한강 네. 이북에 있다면 강남역은 강남에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마지막까지 정말 서울의 곳곳을 좀 다니면서 자신에 대한 선택을 좀 호소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 광장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예.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어떤 지난 10년에 대한 심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표로 결정된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광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서울광장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 또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심판 그리고 미래로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 호소의 상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2030 민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래는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이제 뭐 이야기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를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네. 예. 여전히 뭐 높은 투표율이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2030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이제 직전 여론조사까지의 결과로서 보면 네.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다소 이제 낮은 건 사실이지만 20, 30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이 경합하고 있는 조사 결과로 보여지고요. 특히 20, 30대 여성에서는 그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했던 어떤 성별 갈라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컸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어제 여성의 날에 어떤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그 윤석열 후보 그 대담에서 네. 인터뷰에서 이제 페미니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또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에 관련된 어떤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해왔고 특히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성에 대한 갈라치기 모습으로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이후에 20, 30대 여성층에서 굉장히 이 후보를 대통령 선택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여론조사상의 수치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그 여론을 주도하는 20, 30대 여성들이 있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국에 20, 30대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투표율 상승, 특히 20, 30대의 투표율 상승도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반대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반대라기보다는 양당 다 투표율이 높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뿐만이 아니라 본투표에서도 네, 예.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20대가 지금 민주당의 굉장히 우호적인 그렇죠. 네. 지지 세력이었다면 사실은 작년 서울시 또 부산시 재보궐선거부터 이 판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또 30대의 젊은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네. 청년들이 좀 바라는 희망과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걸 이대남 이대녀로 지금 이렇게 약간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하려고 하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이대녀들이 윤석열 후보와 또 이대남에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페미니즘을 갈라서는 이슈가 아니라 예, 예. 서로가 새롭게 서로를 인정하는 이슈로 삼고 있어서 저는 분명히 이번 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특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20대들은 보수를 지지한다는 것을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숨겼습니다. 우리가 샤이 보수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20대 보수들이 자기 친구들을 설득하고 자기 부모들을 설득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져서 네. 저희 지지층 안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부모를 설득해서 같이 투표장에 끌고 가고 자기 어떤 지지 성향을 부모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투표 결과에서 이것들이 증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역시 2030 또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저희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워낙에 높았었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 뭐 80%를 넘을 수 있다 이런 관측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김 의원님? 글쎄요, 저희 희망사항은 네. 뭐 80%에 육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75%에서 한 77%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투표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거보다 제가 맡고 있는 네네. 지역에서 보면 거소자 투표가 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노인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어려워지시면서 그런 투표율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투표율이 뭐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에는 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투표 의지가 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한 75에서 77%대까지는 거뜬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좀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지난 대선 투표를 뭐 넘어서는 투표율을 기대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코로나 같습니다. 상황?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심적 부담감을 가진 분들 중에 약간 투표 의사가 좀 다소 약하신 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기대로서는 80%가 넘어서 26년 전 선거 이후에 최초로 좀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지난 대선 투표율 내외 정도의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지난 사전 투표 때 뭐 부실 관리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확진자분들이 나오신다고 하고 또 시간도 그래서 더 걸릴 거라는 관측들도 있고요. 만약에 초박빙 양상이 그대로 가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난다면 이게 결국에는 뭐 선거 불복까지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은 계속 꾸준히 이제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그게 이제 현실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비판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생겼던 문제의 어떤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특정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부정한 의도를 개입시킨 어떤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실한 관리 자체의 문제가 있지만 이게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어떤 시도라든가 의도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여론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선거 결과를 좌우할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부정행위라고 보여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혹여라도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부각하거나 정치적 쟁점화시키지 않는 것은 양당 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하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관위원장이 여당 측 인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문제는 말씀 아니고요. 보고도 계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떠한 가능성도 미리 닫아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선관위원장의 사과를 보면서도 네. 저는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저는 어제 그 선관위원장 도대체 월급 얼마 받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국민의 투표권을 또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사과도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본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본투표에서 큰 사고가 없이 또 사전투표에서 일어났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관위에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부실함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어제 다른 기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실수도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떤 기사를 보니까 특정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사무처장 방에 네. 그 CCTV를 가리고 네, 그 투표함을 그런 보관했다는 것도 그 사진도 나오고 있고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어떤 의도가 없었다? 저는 그러면 그 의도가 아니면 그랬던 의도에 대해서라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번에 선거 끝나고 6월 1일 날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번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쌓아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와 또 견제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주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일부라 할지라도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명확하게 해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뭐 여야가 뭐 다른 뜻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이어서 여쭤보면은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뒤에 그 사실은
이렇게 대선이 있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구조사 결과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전 투표율 37%면 국민 3분 중에 1분 이상이 사실은 빠져 있고 특히 6시 이후에 하는 확진자분들의 격리자분들의 투표도 또 빠진단 말이죠. 적중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김 의원님? 글쎄요. 뭐 적중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사들마다 이번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네. 별도의 분석을 또 같이 추가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여론의 조사가 적중하지 못했고 오히려 빅데이터가 적중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 박빙의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여론조사가 좀 적중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큰 표차가 났다면 어느 정도 여론조사가 적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어쨌든 역대 선거에서는 다 적중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2002년 대선 이후에 출구조사가 실시된 대선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당선인을 예측한 결과대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도 역시 아마 그 방송사에서 사전 투표율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빅데이터 등 여러 가지 보정 장치들을 두어서 그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들을 다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뭐 신뢰할 만한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1~2% 내외의 어떤 박빙의 승부가 네. 펼쳐졌고 그게 투표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네. 실제 어떤 오차범위 내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사전 투표의 투표 결과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는 결과까지 정확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맞추고 안 맞추고 그 자체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뭐 박빙의 승부라고 하면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저희 연합뉴스 TV와 함께 개표 방송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한 말씀씩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동안에 사실은 그 두 후보의 배우자분들이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결론이 나면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김 의원님? 저도 안 여쭤봐서 뭐 나오시겠죠 결정이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 마지막 제가 맡은 마지막 코너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본투표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 사항이 있어서 좀 네. 거기에 공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투표 때는 신분증만 갖고 투표장에 가시면 어디서든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본 투표는 그 집에 투표 안내문이라는 곳에서 투표 장소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등재번호를 이렇게 오려서 네네. 또는 적어서 가셔서 하시면 빠르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투표 장소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거나 등재번호가 아니라 신분증만 제시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네, 있다. 그래서 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도 늘고 또 대기자도 지금 많아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투표를 위해서 집에 온 투표 안내문에 투표 장소 확인과 등재번호를 꼭 확인해서 가시면 좀 더 효율적인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마지막까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또 꿀팁과 함께 이렇게 투표 동료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고 조 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우자 문제.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예, 답변하기 참 저희 힘든 내용인데요. 당연히 뭐 결과가 어찌 됐든 국민 앞에 인사드리고 네네.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고 하셔야겠죠. 어쨌든 뭐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선거 전략상 얼굴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다른 부분보다 선관위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투표 현장이 통상 과거 선거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투표 절차에서도 투표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힘든 그 투개표 종사원들이 힘들게 하시는 것도 알지만 지난 사전 투표에서 발생된 사건 때문에 네. 신뢰도가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끝까지 좀 엄정하게 완벽하게 선거 관리를 하시고 특히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신 확진자분들이 소중한 권리를 마지막까지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그 사전 투표 때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셔서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오늘 투표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잘 관리대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대선 특집 방송 대선 2022 계속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